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전남도의 공모 용역에 순천대와 순천시가 공모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순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공모 불참에서 공모 참여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순천대 공모 불참을 촉구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전남의대 신설 관련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던 김 의원이었습니다.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한 궁금증 나오고 있는데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 유치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순천대와 목포대 공동의대 유치, 두 대학 모두의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순천대 유치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입니다. 34년 수건인 전남의대 설립 두고 내후년에 계획된 지방선거, 의정 갈등, 순천 지역의 여론까지 김 의원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 등 전남도 측에서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전남의대 신설을 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원론적인 입장, 순천대 공모 불참 등 전남도와의 교착 상황 속에서 김문수 의원의 입장 선회가 물꼬를 마련하게 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장봉현 기자께서는 좀 여름 휴가를 가셔가지고 이번 주 화목은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한다는 점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순천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순천시 산림조합 임기 중에 조합장이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오늘 보궐선거가 진행됐는데 조합장 출마한 후보들 출마 자격 미달로 중도와 차하는 등 혼란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순천시 산림조합이 조합장이 지병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오늘자로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선거가 공고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5명의 입지자 가운데 이 3명이 등록 직전 자격 미달 통보를 받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3명의 입지자들은 이 오래전 조합장 출마를 위해 이 산림조합 측에 조합장 출마 자격 여부를 문의했는데 이 당시 조합 측에서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놓고 정작 후보 등록 시점에 자격 없음을 통보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해 선거에 나서지 못한 입지자들은 선거 공고일 이전에 1000계좌 500만 원을 출자했다며 조합 측이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자격 미달을 통보해와 황당했다며 조합 측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배경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한 예비 후보가 순천시 산림조합 정관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입지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조합 측이 산림조합 중앙회에 문의해 곧바로 3명의 이 예비 후보에게 출마 자격이 없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조합의 정관이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조합 측의 후보 자격 미달 통보로 출마하지 못한 후보들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일부 출마 입지자들의 자격 미달 출마 제한 조치로 이 2명의 후보들이 오늘 선거를 치르고 내일 정도면 당선자가 가려지겠지만 후보로 출마하지 못한 3명의 입지자들은 조합 측의 출마 자격 미달 통보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입지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 측에서 출마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순천시 산림조합에 통보한 출마 자격 미달 조치도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조합장 출마 자격으로 조합장 청계좌 500만 원 이상의 납입 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출마 자격이 없다는 새 정관 규정인데요. 출마를 하지 못한 입지자들은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3명의 입지자들에 대해 조합장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 법적 다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격 없음 통보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일부 입지자들은 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순천시 산림조합 측은 언론을 통해
사전에 꼼꼼히 살펴서 입지자들에게 안내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정관 해석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개인 모임도 아니고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부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 관내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 일부 학교에서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난 2009년부터 광양 지역에 교장 공모제가 시작되면서 당시 20개 학교 정도가 이 교장 공모제를 도입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장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광양 지역 내 학교에 교장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옥곡초등학교와 고리학, 옥룡 북초등학교의 학교가 있고 한국창의예술중고등학교, 또 한국항만물류교 등 총 7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는 지난 2009년 광양시 관내에서 고리학 초등학교와 한국항만물류교가 교장 공모제를 시범 도입한 이후 지역의 많은 학교가 공모제에 참여했지만 정착한 학교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지적입니다. 광양 지역 일부 교육계에서는 공모 교장은 강한 의지로 역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를 수 있고 또 해당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가능성이 낮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리해보면 기존에는 없는 혁신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정착이 쉽지 않다라는 정도 같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교장 공모제 안정적으로 정착이 어려운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광양 지역에는 현재 중고교의 경우 필수 도입 대상인 특수목적 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적용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혁신 학교 정도만 겨우 공모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장 공모제가 승진 위주의 교장 선임이 가진 경직성을 개선하고 또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인사 선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 일부에서는 이 공모제 교장이 승진 교장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양 지역 교장 공모제의 정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교장 공모 과정에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의 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외부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부가 기후 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논란 사항들 정리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난주에요. 여수 지역 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 환경부가 지역별로 기후 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는 지난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이나 호우로 지역 주민들과 국가산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향후 댐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산업계의 이번 환영 입장 표명은 최근 급심한 가뭄이 반복되며 공업용수 부족난에 시달려온 여수산단 기업 입장에서 이 환경부의 기후 대응댐 계획이 산단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럴 것이 여수산단의 경우에 지난 2022년 가뭄으로 지난해 갈수계 실제 공장 가동 중단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22년 남부지방의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갈수기에는 조암댐 고갈로 산단 공업용수 공급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하는 등 생활용수 부족과 국가산단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가뭄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수 국가산단 내 주요 대기업들은 연례 정비 시기를 조절하고 공장 용수 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긴박한 조치까지 취하며 대응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도 가뭄 장기화에 따른 공장 가동 위기가 심각해지자 섬진강 본류 하천수를 끌어다 여수 광양산단에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하는 등 예비 방안까지 준비하는 등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조...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두 분과 함께 핫한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애를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두 분은 열대야 관계없이 밤잠 좀 잘 주무십니까?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또 잘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잘 못 잡니다. 다 못 주무셔서 답이 없으시거든요. 네, 열대야 현상이 좀 심해서 예.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자면은 편안하게 좀 잘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다가 깨고 그렇습니다. 네. 네, 깨면 다시 자야죠. 이봉남 의원님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다 깨다. 예. 네. 근황 바로 여쭙죠. 이봉남 의원께 주실까요? 예, 저는 순천 시립 그림책 도서관에서 그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여름의 무대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9월 22일까지 지금 전시 중인데 사실 그 이수지 작가는 이제 그림책 분야에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2022년에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 유명 아동문학상을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수상하신 분인데 그림책 도서관이 사실 원화 전시로 굉장히 국내적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수지 작가 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 좀 그림책 전시 관람을 하면서 여기서 뭐 오션 드럼이라든지 또 그림자 극장이나 또 나의 무대 이렇게 해서 체험거리가 다수 있어요. 그래서 체험도 좀 하고 방금 뭐 열대나 이걸 어떻게 지내냐고 하셨는데 그 그림책 도서관에 가면 또 시원한 실내에서 다양한 또 그림책 전시를 볼 수 있어서 지난주에 한번 다녀와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9월 22일까지 하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순천 시립 그림책 도서관을 좀 찾아서 가서 관람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에 그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관계자들이 좀 이렇게 이제 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지금 신탁 사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방송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예. 그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 요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정말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전세 사기를 과연 여기 일반 개인 간의 뭐 사기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재난으로 보고 선구제 후 뭐 임대사업자에게 후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인지 좀 빠르게 좀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지역에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그 이제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안마 바우처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지금 안마 바우처 사업을 하지 않고 경로당 파견해서 안마하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각 장애인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안마 바우처 사업이 좀 광양시에도 좀 이렇게 적용이 좀 되어서 했으면 자기들의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마를 또 자부담 10%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많이 좀 해달라고 내년 사업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 가서 같이 좀 공유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알찬 한 주 보내신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주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주제 공무원을 속칭 철밥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청년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도청 22개 시군에서 21년부터 3년 동안 근무 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매년 200명씩 스스로 공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먼저 이봉남 의원께 드릴까요? 예,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금 지방소멸 위기 시대잖아요. 네. 그 위기 시대에 그런 현상이 지금 또 이렇게 공무원들의 또 퇴직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일면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뭐 그 언론에 계속 지금 나온 거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현황을 보면
낮은 급여라든지 또 공직사회 특유의 좀 수직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또 그 수직적인 문화나 또 그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 스트레스 때문에 좀 이렇게 5년 미만 된 직원들이 퇴직하는 이런 현상이 좀 많지 않는가 싶은데 제가 우리 순천시도 한번 그 뽑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5년 미만 그 경력 공무원들에 한해서 의원 면직 그러니까 퇴직한 현황을 보니까 한 55명 정도 되더라고요. 5년 동안요? 예, 5년간 55명. 그러니까 한 1년에 신규 임용이 한 100명에서 좀 100명 넘게 된다고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미만 된 퇴직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직원들 얘기로는 전남 지역에서 뭐 순천이 그나마 양호하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렇게 입사했다가 퇴직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 양은 많은데 또 급여는 좀 작고 그러면 뭐 스트레스라도 좀 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순천 같은 경우 보니까 공직 부적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울 장애가 있다든지 또 여기 직장이 좀 안 맞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한 또 중간에 중간 단계로 예. 공직이 좀 들어왔다가 퇴직하는 이런 그 주요 사유들이 좀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 백 의원님 광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 광양도 비단 뭐 저는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들어왔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이제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과연 이제 그만두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보수 그리고 과도한 업무 또 그 악성 민원인 그리고 직장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 다른 더 좋은 직장으로의 전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철밥통의 개념은 이미 이제 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저희 광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만두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직 기간 3년 이내, 방금 우리 주제에서는 5년이었습니다만은 예. 3년 이내에 지금 5년 동안 적성에 맞지 않거나 전직으로 그만둔 직원들이 총 한 66명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그래서 이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66명이고 네. 아마 5년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더 많은 직원들이 지금 그만두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정말 공직에 좀 적응을 잘 하고 평생 직장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제공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5년 정도 다녔으면은 뭐 이탈이라고 봐야 될 것보다는 뭐 개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나 물론 다 사람마다 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뭐 더 나은 직장으로 뭐 간다 할지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짚어보는 이유는 공직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든 요즘에 뭐 MZ 세대라고 하는 특히 그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낮은 보수, 뭐 민원인들의 악성적인 그런 반응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광양시에서는 보니까 뭐 특별휴가, 뭐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관련 주제도 좀 꺼낸 것인데 그건 어떻게 좀 적용이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저희들이 7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한 것 중에 보면 실제 이제 신규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3일 이내에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공무원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휴가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 재직 휴가는 5년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5년 미만의 공무원들에게 지금 새내기 토약 휴가라고 해서 연간 3일의 휴가를 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이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네. 과연 이렇게 뭐 이제 휴가 같은 거 이런 거 준다고 해서 과연 계속 물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이 근본적이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실제 그 MZ 세대들하고 기성 세대들하고의 이 사고 방식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상명하복의 공직 사회였다 하면 뭐 자녀분만 봐도 뭐 느끼시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같이 이야기해 보면은 뭐 멀리 갈 게 아니라. 저는 뭐 별나라에서 왔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에서는 저희들을 평가할 때는 뭐 꼰대 이렇게 또 평가하기 때문에 요즘 MZ 세대들하고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서로 간의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성 세대들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면 또 라떼라고 뭐라 할 건데 또 그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청취를 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도 좀 우리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 어려워요. 소통도 근데 이게 뭐 그 같은 부서 안에 있어야 뭐 소통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이게 다 나가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실제 부서 안에서도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전처럼 이렇게 회식 문화가 자율적으로 아니면 좀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 부서장이 예전에는 저녁에 자 회식입니다 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예. 개인의 일정 다 물어보고 자꾸 또 회식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통하는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이봉남 의원께 요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뭐 누가 공무원 하래? 뭐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뭐 누가 뭐 공무원 하라고 떠밀었어? 뭐 너가 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뭐 그런 소리 그럼 뭐 특혜 같은 걸 뭐 더 달라는 거야? 뭐 이런 그 좀 비아냥거리는 반향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모든 직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공무원 이제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또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또 바탕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어렵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이직률이 좀 높다는 거, 퇴직률이 높다는 거는 사실은 좀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뭐 특별 휴가라든지 어떤 그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또 복리 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금 뭐 자구책을 찾고는 있지만 예. 이거 가지고는 저는 해결이 좀 안 될 것 같다. 더한 걸 하더라도 잘 예. 잡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지금, 넘었습니다. 예, 10,000원이 지금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무원 그 9급 1호봉 그 실수령액이 사실 19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뭐 10년, 20년 정도까지 기다려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갈 거라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다들 그 감내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줄 것은 제대로 주고 예, 그러니까 임금과 보수는 제대로 지급을 하면서 시킬 일은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순천시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회 백성호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언더독 패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죠. 먼저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주제 주시죠. 예. 지금 뭐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순천에도 여러 상가가 뭐 임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모든 것들이 또 순천시라든지 또 어떤 기관의 이 경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좀 회복 방안을 좀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든지 뭐 순천사랑 상품권 판매 및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또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순천 지역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근 도시보다 더 인구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 경제가 좀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인구도 좀 유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관련된 기관 단체와 함께 지역 경제 상생 협의회를 좀 열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역 경제 상생 협의회를
순천 상공회의소와 또 산업단지협의회 또 대형점포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청년과 여성 기업이 함께 자리를 한번 했는데요. 이 자리는 그동안에는 사실 지역 경제가 어렵다라고 해도 이런 상생협의회를 좀 이렇게 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그래서 위기 좀- 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기 의식이 네.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 어떤 한 이야기들 나왔어요? 20여 개 기관 단체에서 좀 참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은 지금 순천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이 법에서 이제 농협이 대형마트에 해당된다 일정 규모 소득 이상 되는 그 기업에 사실 사용을 못하게 법으로 규제가 돼 있잖아요. 30억 초과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연매출. 가장 많이 좀 나온 얘기가 순천사랑 상품권을 이제 농협 본점은 아니더라도 지금 읍면에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좀 사용하게끔 좀 정부 차원의 건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나왔고 네. 또 그 시골 쪽에 읍면 지역의 퇴비가 한 68% 정도가 지금 외지 퇴비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지역 퇴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역 퇴비를 지역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좀 그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 쌀과 관련해서 실제 우리 지역 내 식당에 순천 쌀이 많이 지금 유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인이 좀 있기는 하는데 순천 쌀이 지역에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순천시와 각 기관과 또 요식업 차원에서 방안을 함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실제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각 판로를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좀 제시가 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뭐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순천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광양도 마찬가지일 텐데 요즘 광양 안에서 어떤 논의들 좀 하고 계신지요?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 변동이 좀 많은 업종에 대한 침체가 지금 지역 경제 침체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나 변동이 많은 업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설 것일까요? 경기가 위축이 됨으로 해서 그 관련된 업종들이나 아하. 식당들이나 이런 데가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매출이 감소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예를 들어서 소득이 뭐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공사가 많이 있으면 돈을 좀 벌다가 공사가 없으면 관련되어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더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역 경제 침체로 바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시나 아니면은 뭐 관련 기업들이 공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발주를 늦춘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경우에가 가장 큰 요인이 저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미뤄져 있는 공사를 우리가 조기에 빨리 발주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금 아까 그 뭐 제가 뭐 딴지 걸려는 건 아닌데 순천에서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종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가지 그 아까 농협 뭐 하나로마트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었는데. 아 예, 그랬습니까? 예. 예, 그랬는데 그것도 뭐 나름 방법이겠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가급적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고 연매출이 30억 이상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매출 규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제한을 두는 것인데 과연 그 뭐 물론 이제 그 뭐 본점 이런 데는 아니고 뭐 면 단위겠죠. 면 단위 하루마트 이런 데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을 좀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인가 요구 조건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경제 지표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어서 뭐 대형 마트나 뭐 큰 굵직한 기업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백 의원님 말씀은 좀 촘촘하게 민생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봉남은 네. 짧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순천사랑 상품권의 그 사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이제 기관에서 제안으로 나온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모인 단위가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이제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기관 단체와 관련된 부분도 좀 상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체감이 있는 거잖아요. 지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체를 좀 다각화할 필요도 예, 있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하는 거 외에 좀 분기별로 아니면 그때그때라도 실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 이런 기회가 좀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번에 사실은 또 하고 나서 사회적 경제 제품을 대형 마트들이라든지 사실 이런 데 입점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건의사항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 건의가 있은 후에 뭐 언연냉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바로 또 일정 부분을 또 입점해서 또 이렇게 후속적으로 좀 조치를 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광양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주제 꺼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그 노키즈존 확산과 관련해서 좀 염려가 돼서 네. 노키즈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대 개념인 웰컴 키즈존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출생을 장려하고 있고 각종 각 자치단체별로 뭐 지원금도 주고 있고 제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아이를 출산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뭐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나 이런 장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아예 오지 말라고 이렇게 아예 노키즈존을 지정을 해버립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542개소의 노키즈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까지 기준인데 13개의 노키즈존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남 지역이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은 한쪽에서는 아이를 낳아달라 부탁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이들 데리고 동반하지 말라고 업소를 지정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그 이제 업주들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 동반해서 이용했을 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좀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들 데리고 제발 우리 가게는 오지 마십시오라고 아마 노키즈존을 지정하는 그 업주 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키즈존이 확산되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노키즈존의 반대 개념인 웰컴 키즈존을 많이 지정해서 아이들 데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는 아동 출입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를 지금 전국에서 제주도하고 광주 남구만 지금 지정되어 있고 예, 다른 데는 이렇게 뭐 아동 출입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웰컴 키즈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서 이것을 보장하는 지금 보험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이것이 좀 좋은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노키즈존 설정을 제한하는 것보다 웰컴 키즈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지원책을 하는 지자체들 고민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광양에서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실은 이번에 그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네. 아동 출입 제한업소 확산 방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반대 개념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게요. 제한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아동 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발의하기 위해서 집행부 의견이나 입법고문 그리고 관계기관에 설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아동 출입 제한업소 확산 방지 조례라는 그게 보면은 내용은 거의 대부분은 인식 개선을 위한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노키존이 확산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하자는 조례고 제가 이번에 발의하려고 하는 조례는 아예 그냥 웰컴 키즈존을 지정하려고 하는 아니면 웰컴 키즈존으로 지정을 받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정을 받게끔 만드는 거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히나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자식 문화가 많았는데 입식 문화로 바뀌면서 유아를 동반하고 이용하기 위한 업소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아용 탁자라든지 유아용 식기라든지
뭐 턱받이 그리고 유모차를 가져왔을 때 뭐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놀이기구, 놀이방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이 조례 제정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아동 친화업소라고 한다면은 이 아동 친화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지정하고 하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한번 해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조례 이제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네, 이미 이제 예. 조례는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그 작년에 그 정부가 주최한 아동총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아동 대표들이 노키즈존을 없애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아동총회에서 아이들이 그 요구를 했던 것은 사실은 정부를 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또 아동 대표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순천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뭐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이렇게 쭉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이들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노키즈는 있긴 있어요. 네, 노키즈 노키즈존이? 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주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인식을 좀 못했는데 네.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오늘 오신 것 같고 만약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좀 하시면 우리 순천에도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번 좀 비교해서 시너지가 나겠어요. 예, 있는 있을 도시에서 것 같이 같고요. 하면. 네, 있을 예, 것 같고 예. 이 아까 백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노키즈존이라고 하면 이건 상반된 정책이잖아요. 심지어 광양은 이제 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그렇죠. 했었는데. 예. 현재 그래서- 광양에는 노키즈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제이고 또 이걸 지역에서도 고려할 다시 만하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저도 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언더독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분 만나보셨습니까? 네, 광양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문학상 수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난영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첫 작품인 단편소설 울어요 제발이란 작품으로 제2회 김승옥 문학상 신인수사상을 수상하면서 시작한 이 작가의 길이 결혼과 육아라는 시간 속에서 장편소설에 도전하는 긴 호흡으로 변했는데요. 2024 광양시 올해의 책인 카페 네버랜드, 또 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물랭루즈에서 왔습니다. 이런 섬세하고 위트 있는 문장들로 위로를 주는 작품들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러소설 미제레레라는 소설로 돌아온 따뜻한 감성을 가진 최난영 작가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재미없는 글을 쓰는 건 제약이다라는 일념으로 광양에 거주하며 소설 쓰는 최난영입니다. 네, 작년에 카페 네버랜드와 물랭루즈에서 왔습니다라는 장편 소설로 인사드렸고요. 며칠 전 미제레라는 장편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지금 장편을 쓴 건 작년부터예요. 원래는 단편 위주로 썼었고 처음에 단편으로 수상한 거는 김승옥 문학상 신인 우수상 작품인 그 울어요 제발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네, 설정이 좀 독특한데요. 노래방을 눈물방이라는 공간으로 바꿔서 이제 매번 망하기만 하던 삼촌이 이제 영업을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일들이 되게 많은데 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왜 우냐, 울지 말아라. 마음껏 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그런 공간이 울어요 제발에서 나오는 눈물방입니다. 작년에 이제 카페 네버랜드라는 장편을
작년 8월에 출간했어요. 2024 광양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이더라고요. 카페 네버랜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카페에서 담당자인 그 냉혈 공무원과 또 열혈 노인 4인방의 티키타카를 그린 작품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4년 광양시 올해의 책 성인 부분에 선정됐고요. 또 타 지자체의 함께 읽는 도서, 또 독서 감상문 공모전 후보 도서 등으로도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기쁘게도 또 올해 초 태국 번역 출간을 계약했습니다. 읽으면서도 힐링이 되는 책이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그 시즌에 이제 제가 썼던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지치고 심리적으로 많이 좀 피폐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힐링 소설을 한번 써보자, 따뜻한 이야기를 써서 읽는 독자들에게 좀 편안함을 주고 또 마음의 어떤 뭉클함,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자 해서 쓰게 된 책입니다. 물냉류지에서 왔습니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소설 속에 이제 사랑은행 사거리라는 곳에 이제 위치한 물냉류지라는 술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에 각자 사연을 가진 세 여자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자신들의 꿈을 견고하게 그렇게 다져나가는 여성 연대 성장 소설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뭔가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책들에서 급격하게 호래물이 등장을 해요. 미제레레라는 책인데 조금 소개를 해볼까요? 며칠 전 출간한 미제르는요, 저한테는 좀 새로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미스터리 호러 장르는 처음 써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될까라는 좀 걱정도 있었지만, 근데 다 쓰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좀 이제 만족하고. 있는 편인데요. 제가 좀 미제레레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왜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갑자기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된 병에 걸린 영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제 섬뜩한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왜 갑자기 미스터리 호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새로운 작품을 쓸 때마다 좀 새로운 주제와 분위기를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이번 주제는 미스터리 호러라는 그릇에 담아내면 좀 좋겠다 싶었고요. 왜냐하면 좀 그 장르 자체가 읽는 동안에는 좀 등골을 서늘하게 하고 또 읽고 나서는 또 묘한 안도감 같은 걸 주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데려다주는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펼쳐내보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책 제목이 미제레레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제레레 메이 데우스라는 이제 시편, 구약성서 시편 제51편에 등장하는 첫 머리예요. 그러니까 미제레레 메이 데우스가 주여 가엾게 여기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제가 붙는 거군요. 제가 이번에 표현하고 싶어하는 주제 의식과도 좀 이제 일맥상통하고, 또 중의적으로는 또 이제 미제, 저희가 이제 풀리지 않은 사건 미제라고 하잖아요. 여기 좀 이제 흘러가는 사건이 좀 미제처럼 발음상으로도 적당하다. 그래서 미제레레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최난영 어린이가 언제 난 작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작가의 꿈을 꾼 거는 이제 좀 오래됐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동네에 그 이동도서관 차량이 이렇게 왔거든요. 이제 매주 이제 정해진 날짜랑 시간에 오는데 엄마랑 그 버스를 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가 오면 책을 빌려서 읽고,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쓴 책으로 저 버스를 한 대를 채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돌아다니면서 내 책을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허무맹랑한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생각들이 아마도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씨앗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작가의 꿈을 꾼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문해지도 선생님께서 100일장에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가 주셨고요. 그때 이제 수상을 하면서 제 재능을 이제 발견했고, 자연스럽게
문해창작학과로 대학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글을 써야겠다 열망은 있었는데 계속 쓰지는 못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육아를 하면서부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아들 덕분이다. 지역에서 계시면서도 11구 사건 수상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제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여순 사건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유복자세요. 제가 나중에 작가가 되면 꼭 그 여순 사건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은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거든요. 아버님한테도 보여드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읽으시고 좀 많이 우셨어요. 네, 많이 우시더라고요. 네, 그 들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쓰다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끌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죽음을 앞뒀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정말 청년이잖아요. 어떤 심정이셨을지 그런 생각하니까 많이 슬프더라고요. 최난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앞으로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현재 지금 전남 예술인 파견 사업으로 섬진강 끝들마을에서 타 장르 예술가들하고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네, 10월까지는 이제 그 활동과 또 이제 올해 제 강연 준비를 이제 집필과 병행하려고 해요. 그동안 수상한 단편 작품과 또 올해 하반기에 몇 작품을 더 써서 빠르면 내년 초쯤에 단편집을 출간하고자 이제 계획 중입니다. 또 현재 또 이제 새로운 장편도 관련해서 좀 논의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편은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 나오지 않을까.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돌이켜보니까 좀 게을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전부터 좀 더 열심히 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요즘 그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6살 제 아들 노윤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작가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신선한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지역에 있는 소재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써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 중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